할리우드 영화나 대작 드라마를 보면 국가나 왕실의 명운을 음지에서 수호하는 비밀 가문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모르게 칼을 뽑아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호 가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이한 이야기는 경남 밀양에 위치한 나라에 큰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땀을 흘린다는 신비의 비서 표충비의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구국의 영웅이자 민중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명대사 유정인데요. 승려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던 사명대사는 마지막까지도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나라의 공난과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010년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한국 미래에 대한 예언 내용은 아예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의아한 점은 예언은 멈췄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언한 우리나라의 위기와 예언 공백 시기에 등장하는 수호 가문, 사명대사는 왜 201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만 침묵했을까요? 예언과 수호 가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사명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명대사가 걸어온 고귀한 여정과 그가 후대에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평화가 단숨에 깨졌던 1592년으로 향합니다. 일본은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거침없이 조선 일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평화에 젖어있던 조선의 군사력은 처참했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으며 국왕은 의주로 피란길에 올랐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묘양산에서 수행 중이던 한 승려가 치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명대사 유정에게는 가혹한 고뇌의 시간이었는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자면 불교의 엄격한 계율인 불살생을 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의 자비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데 있으며 앉아서 백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명대사는 곧장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승병을 모아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던 평양성으로 향했고 명나라 대군조차 주저하던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승병들은 산악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으로 일본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결국 사명대사는 일본군의 침략으로 평양성을 잃은 지 7개월 만에 무사히 탈환에 성공합니다. 이후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쳐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팔공산성까지 지켜내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한 사명대사는 백성들의 눈에 칼을 든 부천이자 나라를 지키는 거신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사명대사가 가졌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종군 기록에는 조선의 승려들이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경에 섞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죠. 특히 1604년 선조의 특명을 받은 사명대사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보인 행보는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운 일화로 전해지는데요.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하자 사명대사의 명성을 시기하던 당시 일본의 실권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독한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바로 사명대사가 머물 방 밑에 철판을 깔고 밤새 숯불을 지펴 방을 가마솥처럼 뜨겁게 달군 것입니다. 죽거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어 사명대사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조롱할 셈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속셈을 간파했던 사명대사는 방 안 벽에 서리상자와 얼음 빙자를 써붙이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방 안이 춥게 느껴질 정도로 쌀쌀했고 하얀 서리까지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 앞에 일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결과 실제 사명대사는 일본에 잡혀갔던 조선인 전쟁포로 3,500여 명을 이끌고 당당히 귀국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된 사명대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신으로 대접받아야 할 시기에 그에게는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강력한 군사 조직인 승병을 이끄는 그의 영향력은 조정의 사대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사명대사가 64세가 되던 해 그는 모든 관직과 소임을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자신이 지내온 승병 시절의 살생을 참회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언을 남기고 3년 뒤 67세의 나이로 가부좌를 튼 채 입적했는데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지 약 130여 년 뒤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보이는 신비한 표충비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나라에 큰일이 닥치기 전에 비석 표면에 땀같이 물이 흐른다는 그 비석입니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부터 시작해 1910년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1950년 6.25 전쟁, 2008년 리먼 사태와 한국 인수 논란, 2010년 천안함 침몰, 그리고 가장 최근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기 직전 표충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축축한 땀을 흘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라 설명하려 했지만 표충비의 땀은 기온과 습도의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장마철에는 땀을 한 번도 흘리지 않거나 주변의 다른 비석들은 멀쩡한데 오직 사명대사의 비석만, 그것도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많은 수리터의 액체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소름 돋는 기록은 2019년 11월 18일인데요. 표충비에서는 무려 5시간 동안 1리터가 넘는 땀이 흘러내렸고 정확히 한 달 뒤인 2019년 12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표충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망국과 부흥 그리고 수호 가문에 관한 사명대사의 예언입니다. 우리 조선이 망국의 기운이 다하고 앞으로 많은 첩경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니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나라가 망국의 위기를 2번 더 넘긴 후이고 나라의 기운이 다한 후 망국이 되며 또한 나라를 2번 빼앗기고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들이 나타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이상하구나. 그 이후는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기운이란 알 수 없구나. 이에 나를 따르는 시동 하나를 시켜 수호 가문을 만들고 이 암흑 속에서 대대로 삼부경을 지켜 이 나라의 주인 될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러한 사명대사의 예언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조선이 망국의 위기를 2번 넘긴 후라는 부분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조선은 이 2차례의 호란을 겪으며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나라의 기운이 다해 망국이 되며 라는 구절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1910년 경술국치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2번 빼앗기고 라는 구절은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를 뜻하고 두 번째는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신탑 통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시기였죠. 동족끼리 싸운 후라는 구절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을 가리킵니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지 34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지목한 것이죠. 특히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라는 구절로 현대에 있을 일까지 맞췄는데요. 예언을 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므로 사명대사가 입적한 1610년을 기준으로 보면 400년 뒤는 2010년 전후입니다. 바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K컬처를 알리면서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이죠. 그런데 사명대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명대사는 미래의 불투명한 암흑을 대비해서 자신의 시동 중 하나를 통해 삼부경을 지키는 비밀 수호 가문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난 수백 년간 역사 뒤편에서 숨죽이며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주인될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명대사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시기인 2025년 오늘 정말 우리 주변에는 사명대사의 명을 받들어 북과 그을 수호하고 있는 가문이 실제하고 있을까요? 사명대사가 말한 주인될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명대사가 계율을 어기며 땀 흘려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호 가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국난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사명대사가 남긴 수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승병을 조직해 쌓아온 사명대사의 업적은 엄밀한 사료적 검증을 거친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 즉 정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명대사의 예언은 민초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온 비결과 설화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민간의 바람이 뒤섞인 서사인 만큼 이를 현실의 잣대로 과도하게 재단하거나 확준 편향의 도구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한 사명대사의 마음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수호하신 사명대사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생면부지에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래시몹도 그중 하나인데요.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장소에 모여들어 다 같이 춤을 추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플래시몹은 사회 문제를 알리거나 공익 홍보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플래시몹을 악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플래시몹 강도들인데요. 이들은 플래시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틈을 타 물건들을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이 동시에 모여들고 또 산계에서 흩어지는 만큼 범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물건을 훔치거나 대담하게 빼앗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되자 플래시몹 강도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래시몹 외에도 각종 시위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이용해 마치 전쟁에서 약탈하듯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나 단체에서도 자정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집단으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문가들은 인성과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여러 방송에 소개된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외국인들을 감격시켰는데요. 먼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외국인 플라멘 씨에게 생긴 일들이 그대로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플라멘 씨는 2달 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플라멘 씨가 휴대폰을 분실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 탄 택시에서 그만 휴대폰을 놔두고 내려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플라멘 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플라멘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숙소 곳곳을 뒤지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플라멘 씨의 친구들이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중 아무도 받지 않던 플라멘 씨의 휴대폰을 누군가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플라멘 씨가 묵고 있는 호텔 프런트였습니다. 놀란 플라멘과 친구들은 다급히 감사 인사를 하고 휴대폰을 찾으러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플라멘 씨는 휴대폰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겁이 났다면서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휴대폰이 호텔 로비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프론트에서 휴대폰을 받게 된 플라멘 씨는 감사하단 말을 계속할 정도로 정말 기뻐했죠. 그는 휴대폰을 찾은 것이 믿기지 않는지 자신의 휴대폰을 카메라에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택시에서 잃어버린 그의 휴대폰이 호텔 로비에 있었던 이유는 뒤늦게 휴대폰을 발견한 택시기사님이 외국인 손님들을 기억하고 찾아주려고 했지만 달리 찾아줄 방법이 없어 손님들을 내려준 호텔 측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인이 있는 휴대폰도 소매치기로 훔쳐가는데 잃어버린 휴대폰이 주인을 찾아 돌아온 것에 플라멘 씨와 친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한국에 왔다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은 유명 일본인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은 방송으로 전해져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날 나는 진심으로 한국에 온 것을 잘했다고 느꼈다.
일본인 유튜버 유이는 한국의 작은 섬 홍도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도 플라멘 씨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섬 곳곳을 돌아다니고 숙소에 도착한 뒤에야 휴대폰이 사라진 걸 깨달은 상황이어서 그녀 역시 어디서 휴대폰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죠. 우울해하던 그녀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당하게도 그녀의 휴대폰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 정상 전망대에 갔다가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대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휴대폰을 찾기 위해 무작정 다시 산 전망대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 그녀는 얼마 못 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등산객들에게 혹시 위에 휴대폰이 있냐고 물었는데 등산객들이 그녀를 보고 전망대에서 휴대폰을 봤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며 돌아가면서 휴대폰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조금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등산로 끝 전망대에 오른 그녀의 눈앞에는 정말 휴대폰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아무도 그녀의 휴대폰을 건들지 않고 있었죠. 휴대폰을 찾은 그녀는 기쁜 나머지 대한민국 최고라고 외쳤는데요. 일본인 유튜버 유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고 도와주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역시 아무리 절도범죄가 적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죠. 플래시몹 범죄 등 눈 뜨고 코 베이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을 시청한 외국인들 역시 믿기지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긴 페루인데 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오토바이 탄 절도범들이 나타나서 확 낚아채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 나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이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륵 쏟아졌지.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다가가더니 물건들을 주워서 다시 가방에 담아줬어. 그게 끝이야.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고. 커피숍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겐 놀라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비대면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최근 이기주의나 길거리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못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예의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역시 일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거리가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더러운 거리도 존재하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강 대국이자 대표적인 선진국이지만 마약거리, 소매치기, 플래시몹 강도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세상 어느 선진국이든 모든 국민이 완전 무결한 나라는 없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국민 전체를 비난하거나 헐뜯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들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국민의식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s she told you to keep your Korean to yourself, which I think would be very difficult. How do you do that? No, my question Right. was like, so why? So how is it that we are saying that they don't really look at those kind of aspects?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된 한국의 손흥민과 BTS마저도 인종차별을 겪기도 했죠. 심지어 지난 새해에는 미국의 한국계 앵커가 시청자로부터 한국인인 거 티내지 마라라는 비난을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한국계 앵커가 새해에 먹는 미국의 음식을 소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문제없이 소개를 이어가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한국인들이 하듯 새해를 맞아 만둣국을 먹었다는 말을 덧붙였죠. I ate dumpling soup. That's what a lot of Korean people do. 앵커는 자신의 말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지만 한 시청자가 그녀의 발언을 지적하며 방송사와 그녀에게 항의했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as appropriate that she's being very Asian and she can keep her Korean to herself. 공개된 항의 음성은 곧장 이슈가 되었고 앵커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Looked, it's the #1 trend, the #1 search on Yahoo. Wow. Which is like the traditional Korean. It's like a rice cake soup, but a lot of people were eating dumpling soup. I chose dumpling soup, collards, kind of Hoppin' John's thing. And so I just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mention that. I really did. It was a very intentional but quick thing. Yeah. And I didn't think it was a big deal. I mean, you saw that. 항의를 제기한 시청자는 그녀가 곤란하길 바랬겠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론은 물론이고 방송사에서도 공개적으로 항의를 제기한 시청자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Was she told you to keep your Korean to yourself, which I think would be very difficult. How do you do that? Yeah, I don't know how to keep my black to myself. Your anchor is being very Asian. What did you want her to be? You're not even allowed to talk about food that comes from your background. Keep your Korean to yourself? Do they not hear themselves? It's not like the anchor is like, I want this country to be like Korea. No, she's just talking about eating dumplings on New Year's Day. Like, how are you triggered by that? Yeah. Don't eat the dumplings if you don't like the dumplings. Don't cry about it. 이 외에도 최근에는 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생방송으로 화상통화를 하던 중 미국인 여성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비하와 조롱을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Hola.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So why did you join us? We don't want to battle you. Me? Yeah, you. Okay. Bye. 안녕. Get your funny ears out of here. Jesus Christ. Bye. Do you have a problem? Honey? Honey? I said, do you have a problem? 아니, 없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인 여성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화상통화 계정을 정지당하기까지 했죠. 이처럼 한국인이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는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 강의가 있어 들고 와 보았습니다. 한국의 인종차별 여부에 대한 강의 도중 한 학생이 한국의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o Tae here so we went to Korea together in May. Okay, can you just say something about that? I know. Korea was awesome. Everybody go to Korea. So how did you experience? How'd you experience Korea as a black woman? I'm like 5'10" with bright orange hair, and I'm black in Korea. And yeah, so I don't know. I don't think that it stopped me from having a good experience or I don't know. I never felt bad in any way. But I would say if you are black and you never been stared at for a long, as you walk down the street, that's probably I don't really know how I feel about that. But it's not it's different though. But because you said when we were talking, I remember when we gave that talk, you said whoa, there's a way I've never felt as comfortable anywhere. Yeah. As I felt in Korea. Right. So in America, as a black person, when it's usually, people from different races staring at you, usually you can feel malice behind it. But when I was in Korea and Koreans were staring at me, I felt more interest, curiosity about who I was and what I was doing there. And yeah, it was definitely a different experience. And what you had said was really uplifting in a way for you as a black woman. Yeah. Yeah, bro, do you have a question? Yeah, because, I was in Korea a year ago. I
kind of have like essentially like the opposite experience of what you guys are saying,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Koreans really incentivize the racial and skin color aspects and highlight it on your face. I mean, it's like even in their language. Right? What do you mean about the first thing that you just said? So one of my friends was he was African American from Tennessee, and he was teaching in Korea, and all the kids and including the adults would call him Hukkyung, which is basically a black dude, but it's somewhat in a derogatory way, and it became almost like a catchphrase to call him like that because he was literally the only black dude in the area. Do you see? Is that derogatory, Hukkyung? What's the word? What's that? A black person, black dude. Yeah. So my question was. Wait. But what's the problem of that? No, my question was like, so why? So how is it that we are saying that they don't really look at those kind of aspects when, from my experience at least, that it had never been stronger. In fact, like it was even worse than America because at least for us. No, hang on. Hang on. Let me say this. When we see all this emphasis on skin and white skin and light skin, we, from the outside, her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very sort of racialized society, we can only see it in a certain way, and the way that we see it. But other cultures are going to see these things differently. Like it doesn't, even just saying black dude doesn't mean anything until you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right? Yeah, I want everybody to keep in mind that Korea is a homogeneous society, and they are experiencing like an influx of immigration. So they're learning as like more people come. So like, you as an American hearing a Korean person like refer to a black person as like black dude, like yes, I'm gonna say Koreans aren't stupid. Like they understand what's right and what's wrong, but also like the cultural aspects of things. They might not see like the problem with it because it's like, well, this is how this person looks. Like this is who this person is. So if they're okay with it, we'll continue to do that. But in my experience in Korea, like if you're uncomfortable about something, like Koreans are like very like people that they will listen to you and they'll hear you. They'll try to fix their mistakes because they don't always know. So it's about being a racist, a word that people use in a derogatory or racist way. I believe it had a racist connotation to it, or at least from the way I experienced it when I was in Korea. Okay, so I got quite a number of emails from Korea with people. Dude, you have fans in Korea now, bro. Haters. No, it's all good. It's all good. You know, one thing they said t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Hyung, the elder brother piece, right? It's not just brother, but elder brother is really important. And the people in Korea started using this toward like athletes and hip hop artists, and back in the day, back when it was really first starting to be used, right? And in that sense, it was, and I'm hearing from a lot of Koreans, but in a positive way, with a positive inflection. I have not met a Korean who lives in Korea, and I'm just saying this, right? Who could tell me of a single problematic or negative experience. And when, you know, after I talked to so many black people in Korea, like, whoa, you can't tell me a single negative story? Because that's surprising.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